에너지 밀도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눈 뜨자마자 이 소화기들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뜻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엄마가 수학 문제 풀으라고 공부하라고 문제지 던져주는 거나 눈 뜨자마자 회사 사장님에게 전화 와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과 같은 겁니다. 가장 금지해야 되는 음식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나치게 가열, 조리된 음식은 좀 줄여주시고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그리고 너무 이 편의점 음식과 늘 마트에서 만들어진 음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항상 줄이시는 연습이 좋습니다. 가열, 조리,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인체에 소화 효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독소를 해독하기 위해서 대사 효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인체는 효소의 반응의 결과로 움직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효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뜨고 영상을 보고 계시고 또 귀로 듣고 계시고 알아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생명 반응은 바로 효소의 작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효소는 소효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생명 반응을 다 일으키는 게 효소거든요. 동맥 혈액순환만 해도 약 98가지 효소가 작용하고 있고요. 백혈구가 움직일 때도 9가지 정도 효소가 꼭 있어야만 활동이 됩니다. 환자들, 그리고 많이 이제 연로해서 힘이 굉장히 없으신 분들은 몸 전체 효소 자체의 양이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섭취 주기에 우리가 가열, 조리, 가공된 음식은 적게 먹고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겠죠. 그럼 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뭘까? 저는 한마디로 이 살아있는 음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열, 조리, 가공 음식들은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는 거죠. 가공식품은 한마디로 죽은 음식, 음식 모형이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살아있는 음식은 그러면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생명력이 있는, 생명이 담긴 음식입니다. 신선한 과일이 또 살아있는 음식이 되겠고요. 채소류도, 해조류, 버섯류, 동물로 치면요 날고기, 날생선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어야 내 몸에 이 식품에 들어있는 이 효소가 공급이 되는 거죠. 자, 인체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늘 죽은 음식만 먹게 되면 이 효소를 만들 힘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계속 효소가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 속에 살아있는 이 효소가 들어있는 상태로 먹는 것이 조금 더 소화, 대사하는데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죠. 효소 양도 줄어듭니다. 노인들의 경우 어린아이에 비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타액에 들어있는 효소의 양이 30분의 1로 줄어있다라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음식 속의 효소의 양이 충분하면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거죠. 또 가열조리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을수록 효소 보유량을 떨어뜨리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효소 음식 많이 드시는 것이 좋아요. 미생물로 발효된 음식도 효소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된장이나 낫또나 이런 음식들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살아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려는 노력을 하실 때 훨씬 더 몸의 효소 낭비가 줄어들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질병을 예방하는 효소를 저는 잠재 효소로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 일어날지 몰라서 마치 비상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잠재 효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효소의 양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소화 대사에 너무 많은 효소를 쓰게 되면 잠재 효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통장에 비상금이 줄어들면 갑작스럽게 어떤 돈 쓸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비상금이 넉넉할수록 대처를 잘하듯이 새로운 바이러스 또 갑작스러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효소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잠재 효소의 양을 늘리는 방향의 식사를 하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식품의 효소, 발효식품에 들어있는 이런 음식들을 통해서 나이가 들수록 좀 효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프면 약을 드시거나 병원에 바로 가시는데 대부분 약을 드시고 다 낫지 않으시죠? 약을 먹고 완치가 되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병원에 가서 처방받는 약의 대부분은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질병 치료제라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 완화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이 높아서 처방을 받는 혈당 강화제나 또 좀 더 심각해진 이 당뇨병 환자들이 처방받는 인슐린 같은 약들은
체내에서 혈당을 잠시 떨어뜨리거나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당분을 이동시키는 호르몬을 맞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당뇨병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저하제 이런 약도 처방을 받으시죠. 보통 스타틴계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약물은 일시적으로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시켜서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려 줍니다. 그런데 인체는 이 콜레스테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서 약 70%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우리 몸의 세포막이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 또 호르몬의 원료이고 또 뇌에서도 이 지방들을 사용해서 뇌 세포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없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에서 원래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떨어뜨리면 여러 인체 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또 계속 오랫동안 먹게 되면 편동근 융해증이라고 해서 간의 근육세포가 괴사가 되는 부작용도 오게 됩니다. 흔하게 당뇨도 일으킬 수 있고요. 등록의 췌장염도 발생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약은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우리 인체의 효소 시스템들을 차단하는 작용을 함으로써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혈당도 떨어뜨리고 콜레스테롤도 수치도 떨어뜨려주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내가 왜 혈당이 오르고 왜 고지혈증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되겠죠. 대부분 한국인들은 흰쌀밥, 빵이나 이후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간식 같은 거를 많이 먹어서 혈당 수치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그런 음식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식습관을 교정해야만 당도 오르지 않고 또 장기적으로 고지혈증, 지방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연관 질병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염증이 많은 분들을 보면 일단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왜 이렇게 독소가 쌓이는지, 내 식습관이 어떤지,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는 건 아닌지, 지나치게 이 고기를 많이 먹어서 몸에 불편함이 오는 건 아닌지 이렇게 내 식습관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증상이 생겼을 때는 무조건 약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식습관을 한번 점검을 하고 염증이나 또 혈당이나 고지혈증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한 식단, 다른 요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는 것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요즘 계속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병이 좀 심각하게, 심지어 암까지 걸린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굉장한 심리적인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대 마인드바디 연구소에서는 심리적인 요인이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그 수치를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는 한 70% 정도로 잡았는데요. 이 마인드바디 연구소에서는 무려 98%가 생각 습관에 기인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잠깐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이 떨리는 그런 시험이나 중요한 어떤 면접이 있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떨리면 소화는 안 되고 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즉각적으로 우리 몸에 변화가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굉장히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에는 몸에 즉각적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스트레스 반응에 대해서 투쟁 도피 반응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인체에 자율신경계가 바로 작동을 합니다. 이 자율신경계 기능 중에 교감신경이라는 신경계가 있는데요. 교감신경은 갑작스러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빠르게 이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혈당을 올리고 근육을 수축시켜서 굉장히 몸을 기민하게 만들어줍니다. 위협이 있을 때,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사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빠르게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쟁 도피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물론 이런 반응이 우리 몸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아주 가끔씩 한두 번 생기는 게 아니고 매일 일어날 때, 만성적으로 일어날 때는 늘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어서 늘 근육이 수축돼 있고 또 위장관이 수축돼 있고 혈당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는 등 이러한 각종 질병의 위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을 하는 분들의 교감신경이
대부분 다 항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의 병이 있을 때는 이렇게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인체를 계속 만성적인 그런 질병 상태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위험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인체에 활성산소 수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처리하기도 하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는 인체에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하죠.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또 지나치게 늘어났을 때가 문제가 됩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은 몸이 되면 정상세포도 공격합니다. 또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 백혈구도 공격을 해서 면역력을 확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계속 여러 장기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늘어나서 또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나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텔로미어라는 수명에 관련된 이 유전자를 짧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텔로미어라는 것은 왜 사람이 이 세포가 어느 정도 분할을 하다가 멈추는지를 밝혀낸 이 노벨상을 받은 수명과 관련된 유전자인데요. 텔로미어의 길이가 마치 연필을 계속 깎아서 쓰면 줄어들듯이 이 세포가 분할될수록 텔로미어가 짧아지고 결국 세포가 섬유를 하게 되는 원리인데요. 스트레스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했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길이가 빨리 짧아지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으면 이 길이가 줄어드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노화가 빨라지고 질병에 걸릴 확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굉장히 수명과 그리고 건강과 상관관계가 있으니까요. 우리 마음의 건강관리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